지난주에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흘러버렸습니다. 신용환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연휴 전에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네. 말씀을 나눴는데 일주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역에서도 네. 인사 좀 드리고요. 네. 밀렸던 페이퍼워크 좀 하고 여러 가지 기획하고 또 이제 청문회 나갈 준비, 청문회 경찰 조사 받을 예. 준비 등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세요, 청문회? 뭐 나가야죠. 다음 주에 네, 네.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에 네. 경찰 조사 또 받으시고. 뭐 예. 감당해야죠, 다. 네, 뭐 그야말로 정말 이 1분 1초를 아껴서 네. 여기저기 좀 다니시고 몸만 쓰면 괜찮은데 머리 쓸 일도 같이 있어서 네. 바쁘신데 예. 설 연휴 동안 그래도 뭐 지역도 좀 돌아다니시고 네. 여러 분들 뭐 연락하시고 만나셨을 텐데 직접 느껴본 설 민심 네. 어떻습니까? 충청 지역. 우선 뭐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네. 그 민생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까이서 가게 맞아요. 이런데 이제 인사드리고 역시 하면 뭐 시장도 많이 가시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정말 크다. 소상공인 분들이 중요한 건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고 부대끼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정말 크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민생. 신경 쓰고 특히나 이게 과도기 체제 어떤 불안정한 체제잖아요. 네.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그런 서민들이라든지 민생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강하고요. 정치적인 얘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피하려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떤 한 번의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고 네. 분노의 단계가 지나서 이제 조금 차후 어떤 흐름들을 좀 더 보자.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충청의 아들이라고 이제 충청의 입만 아들. 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 아버님에 대한 선영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이번 군사 친위 쿠데타 때 이제 네. 동원된 군인들의 수뇌부의 상당수가 또 충청 출신이고 또 변호인들의 상당수가 또 충청 출신입니다. 김홍일 충남 예산이죠. 윤곽근 충북 청주죠. 송혜은이라고 그렇네요. 또 보강된 분도 충북 청주죠. 등등등 예.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민심에서.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지역적인 부분들, 충청 지역에 계신 분 또 얼마나 또 화가 나고 굉장히 마음이 충청이 아파하실까. 보시면 예. 그 33인 3.1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6분이나 이제 충청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옛날 뭐 조헌이라든지 이런 의병장들 쭉 기억나시잖아요. 네. 뭐 성웅 이순신, 유관순 등등이 이제 다 충청도잖아요. 표현은 잘 아는 듯하지만 속에서 어떤 차오르는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도 보시면 충청도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잘 표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가서 꽝 표로 표현해주죠. 그래서 결정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양쪽 진영에서 잘 보고 어떻게 하면 네. 그 성남 민심을 달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뭐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서울역, 네. 민주당은 고속버스 터미널 네, 처음에 이제 용산역 기존의 용산역을 용산은 많이 많이- 했지만 이제 고속터미널로 갔죠. 가서 설 민심을 이제 듣고 또 인사하는 모습 봤는데 확연히 대조적이었죠. 대조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예. 여론조사랑 그죠? 여론조사랑 전혀 다르게 네. 이게 비등비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진짜 민심을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의 싸늘한 모습들 네. 전단지를 주는데 그냥 획 고개를 돌리고 몸을 들어서 가시더라고요. 아마 출마해 보신 분들 알 텐데요. 예. 전단지를 줬을 때 그 받는 거 명함을 줬을 때 받는 거 저희 있죠. 딸이 저보고 예. 이 전단지 잘 받아주라고 아빠도 출마하면 저 사람들이 외면하면 그렇지 않냐고. 근데 아마 그날 국민의힘이 많이 좌절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현장의 민심이구나. 네. 기저에 흐르는 밑바닥 민심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설 연휴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전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예. 제가 오마이에서 특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치보다는 네. 이제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없다 보니까 현상만 눈에 띄는 거예요. 현상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자리라든지 어떤 힘인데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은
극우 극렬한 지지자들이 어른어른하죠. 제일 부각이 많이 되고. 예, 서울 그렇죠. 구치소 앞에 네.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앞단에 뛰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크고. 메시지를 낼 때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이 벌써 이제 대선과 당권에 시계가 다 가 있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에서는 대선과 당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벌써 다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당권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석고대죄하고 다 나자빠졌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우적인 네. 우경화 목소리를 낸 분들이 살아남아서 당권도 지고 뒤에 힘을 쓰고 그게 또 총선에 가서 그렇게 말입니다. 공천까지 이어지더라 네. 하는 이제 학습 효과들이 있잖아요. 예. 나쁜 쪽의 학습 효과죠. 아, 그것들을 여실히 봤기 때문에 한 자락 남은 지푸라기라도 네. 나뭇잎이라도 잡아보자 하니까 점점 목소리가 황당하게도 반성 어떤 네. 혁신 쇄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아. 우경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뭐 윤석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옥중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네,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뭐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계속 내놓고 있고 네.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 작용을 할 것이고. 소위 이제 구치소 정치라고 하죠. 구치소 정치. 예, 접견 예. 정치, 접견을 누구누구가 이제 아련을 간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제왕 시대에 가서 예. 이제 뭐 저희가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예.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처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런 구치소 정치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체포 당시에서부터.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부터도 이미 정무적인 대응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무적인 대응의 근간에는 뭐냐면 트럼프를 너무 많이 이제 연구했는데 왜곡된 그 방향의 이제 연구를 해온 거죠. 훗날을 도모하자, 네.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오랏줄을 받고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곤장 맞을 거 맞고 형 집행을 당할 거 당하고 네. 거기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 순서에 예를 들어서 뭐 진정한 반성이 있고 어떤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인데 지금부터 미래를 꿈꾸면서 아,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네. 만나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 재주권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전에 들었어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내가 반드시 끌어안고 가겠다. 어떤 식으로 끌어안을지는 뭐 이제까지 보여온 모습이 있고 지금도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네. 그런 이제 황당한 옥중 정치, 접견 정치, 구치소 정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인사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설 연휴 지나서 박종현 스판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설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곧 접견한다. 좀 전에 접견 정치, 구치소 정치 얘기했더니 지금 오늘 시작하네요. 네, 물론 이제 참모진 입장에서 네. 대통령실 사람들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희한하게도 대통령실 사람들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지적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각 파트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주는 페이퍼는 누가 조언을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김용현 장관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기재부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다른 파트 행안부 장관한테 예. 준 쪽지 뭐 물론 쪽지 얘기 안 하지만 분명히 본인은 줬다고 이미 얘기하잖아요. 1년 번호도 8번까지 있는 거 보면 1번부터 7번도 있었을 거고 각 파트를 누가 조언을 하고 조력을 했을까? 타이핑은 누가 했을까? 등등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통령실, 네.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모든 파트의 내용을 다 알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뭐 들리는 얘기로는 타이핑도 잘 못한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컴퓨터 쓰는 거 못 봤다고. 예, 그러던데. 그렇게 보면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 조력을 하고 내용과 형식 등등을 다 조력을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 물론 전원은 아니겠죠. 그 중에 특정 몇 명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가서 접견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이 접견에 녹취를 안 하거나 어떤 네.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 다 변호인은 녹취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예. 변호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녹취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글쎄요. 아직 조사 수사가 다 안 끝난 그런 국면에서 그럼요.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을 만나러 면회를 갔다. 조사를 해보지도 아. 못하고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윤석열 마찬가지로. 아니 예. 본인은 뭐 자기 할 얘기만 한번 공수처에서 한 적 있지. 네. 뭐 특별하게 어떤 조사다운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적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경호처 지금 원이 없어지고 투 쓰리 대행하고 있는 투 쓰리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상시적으로 지금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개연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실에 관련된 또 국방부 합참 기타 그러니까 경호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등등의 증거인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는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견까지 이루어진다. 네. 만약에 접견에서 일부라도 특혜가 있다. 특별면회 형식이라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자, 속보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제 곧 만난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만난다라는 건데 아마 뭐 줄줄이 이제 만나러 가겠죠.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만나러 가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면회 가능하게 됐으니까 만나러 갈 텐데 그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모습 국민들께서 뭐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건 좀 명백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진행됐던 이제 설 연휴는 쉬었지만은 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이제 머리도 하고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법무부가 뭐 인정은 했어요. 네.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네, 네. 법무부가 인정을 했는데 윤석열 계속 이제 뭐 헌법재판소 이제 가서 계속 내가 얘기를 한다. 네. 또 김용현한테 직접 신문한 것처럼 증인들이 나오면 계속 또 물어보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들을 볼 때는 야 이 개콘도 이런 개콘이 없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광범위한 네. 재수의 딜레마에 완전히 실사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윤석열 씨도 굉장히 네. 궁금했을 거예요. 다른 장관들이 그날 11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네.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요. 김용현 장관 포함해서 이상민 등등등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 헌법재판과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과연 같은 말을 할까? 이 부분이 초미의 저는 관심사예요. 예.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가 진짜 덤앤더머로 장수팔 고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로 과연 덤앤더머라서 그날 그렇게 티키타카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엊그제 오픈된 거 중에 네. 김용현 장관이 와이프랑 양모라고 하는 예, 집사 역할. 집사 역할을 하는 참모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라는 얘기를 와이프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과연 그러면 뒤집어 쓴다는 걸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럼 이분이 뒤집어 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했더니 기억납니다. 뭐 전공이 처단 문구도 그렇고 네. 다 이제 맞춰주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 뒤집었을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김용현 장군 그러니까 장관 이전에 장군의 기존 행적을 쭉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2016년 승진에 대장 승진에 실패하고 2017년에 미래 실용 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 가서 소위 이제 민주당 진영 그쪽에서도 또 대선 때 이렇게 움직여 봤고 뭐가 네. 또 잘 안 되면서 뒤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후배가 나타나면서 네. 합류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분이 머리가 나쁘느냐 아닙니다. 1시간 이야기하면 이분도 50분 얘기하는 분입니다. 다변에 달변에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 네. 그러면 진짜 몰라서 그날 그렇게 헌재에서 얘기했을까? 과연 그러면 이분이 검찰, 공수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 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 이게 게임 시어리의 완전 결정판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상대방이 하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보면서 헌재에서 답변하는 것은 아마 김용현 네. 장관도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도 헌재에서는 파면된다. 그러면 본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중에 사면돼서 동시에 사면돼서 나와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는 모습 과연 그럴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건 다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분도 변호인이 있으니까 다 보고 듣고 있겠죠. 결국 저는 헌재에서 말하는 것과 이분이 네. 형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이건 게임 시어리를 보면 정확히 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뭐라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말을 하든 간에 네. 그거는 이제 헌재 윤석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뭐 그는 맞춰주더라도 네, 네. 형사재판 가면은 싹 돌변해가지고 이거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분이 이제 관심이 초점인 거, 그다음에 이상민, 최상목 이분들이 관심이 초점인 건 전부 형사 재판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헌재가 아닙니다. 아하.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딱 12.3이 실패한 순간 윤석열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다 버렸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요즘은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버렸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죠. 네. 처음부터 버렸습니다. 실패한 순간 돌아오지 못한다. 이건 파면된다. 그들이라고 왜 직감을 못했겠습니까? 심지어 이상민 장관 이런 얘기를 했죠. 내란죄를 찾아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네. 본인들도 다 규정 찾아보고 법률 집 다 찾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남 일이 그렇죠. 아니니까 더 나중에. 민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이미 유는 버렸고 네. 이제 각자 도생이죠. 자기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구상하다 보니 네.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셨죠? 네. 총리나 이상민 장관 하는 거 봤죠? 그런데 엊그제 흘러나오는 얘기들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말렸다. 한 비상계엄 사람도 선포 만료했다. 네, 다 막 이런 말렸다. 얘기. 이게 뭐겠어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술을 언제 한 건지를 우리가 시점을 잘 보자고요. 지금 이게 엊그제 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2월에 했던 거. 지난달에 맞습니다. 했던 얘기죠. 12월 12일, 경찰 13일 진술. 그 네. 뒤로 쭉 조사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형사적으로 했고 또 행동을 진짜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 네. 국회 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훨씬 더 강하게 홍장원 그 1차장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자기들이 살려는 본능으로 본다면 네. 상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태도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쟤는 어떻게 답했지? 쟤는 어떻게 했지? 얘는 어떻게 했지?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추기에는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네. 그 부분을 서로 눈치 작전하듯이 보면서 형사적인 것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 앞으로 네. 나갈 헌재에서 답변 다 다를 것이다. 다 다를 거다. 그래서 이거 김용현은 참 흥미롭네요, 결코 이거. 바보라서 그날 바보라서 네. 눈치 작전에 맞춰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변호인하고 분명히 상의를 했고 네. 본인도 본인 살 길 강구한다. 특히 와이프가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 했을 때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쓸게라고 답을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 전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라고 했다고. 예, 그래라는 전해지고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흐름을 알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응? 그런데 내가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뒤에 말이 점점점이 다 알고 있어. 나도 네. 뭐 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었을 거다라는 분석.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 이건 형사 재판하고 어쨌든 뭐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네. 뭐 영향을 아예 안 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자기 진술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형사 재판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가장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진실에 있었던 부합하게 그나마 이야기했을 부분이 아마 형사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수사 하는 단계에서. 말들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폰이라든지 네. 메모라든지 뭐 각종 자기 PC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압수수색 당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 또 이들이 법정에 가서는 어떻게 말을 바꿀지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제수의 딜레마와 함께 그 게임 시어리에서 서로의 네. 것을 팁앤톡이라 그러죠. 계속 보면서 상대방의 거를 보면서 내 패를 이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비즈니스에서도 게임 시리즈가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상대 손님의 어떤 양태에 따라서 제 장사 전략을 계속 바꿔나가듯이 네. 이분들이 계속 바꾸는데 마지막 단계가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거기서 결정 나는 거죠. 예, 진술을 바꾸면 앞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판사들이 앞에 수사 단계에서 혹시 외압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하게 또 전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이상민 장관, 최상목 부총리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가장 심플하게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 예. 볼게요. 윤석열 씨가 음, 와이프도 모른다. 아내가 맞아요. 보면 화가 날 것, 굉장히 화를 낼지 모르겠다라는 네. 말을 했다라고 그랬죠. 이게 보도를 수사 진술에 있는 겁니까? 엊그제 말로 나온 겁니까? 이게 부정확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이게 만약에 그때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최근에 말로 나왔던 간에 네. 진짜 그런 말이 있었다. 일단 저는 진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음, 그 엄중한 와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윤하고 상의 안 회의 했을까?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 성정으로 보면 이제 불같이 이제 흥분 상태예요. 예. 막 핏대를 올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마치 너스레 떨듯이 아 이거 와이프도 몰랐고 와이프 알면 이거 큰일 날 거야. 물론 그 말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에는 진짜 그 말을 했다면 이 나라의 1인자가 누구요, V0가 누구요가 딱 나온 거죠. 그 말이 진짜라면 저는 그 말을 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네. 그 핏대를 올린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이 얘기를 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혹시 아주 나쁘게 가정을 해보면요. 네.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충성파, 가장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에서 전무후무하게 넘버원은 이상민이었습니다. 김용현이 아닙니다. 이상민이었다. 네, 한동훈 거기에 비하면 굳이 서열로 하면 네. 한동훈 씨가 한 3위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요. 완벽하게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선 때부터 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사이에 12월 12, 13에는 체포가 안 됐을 때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연락이 취해지고 있을 때죠. 그렇다면 그때의 뒤에 사후적으로 말을 맞췄을 수도 있죠.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는 군사령관들 일이죠. 보면은 뭐 TV 보고 알았다고 하자. 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예.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 있죠. 그때 다 양심 선언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 남아 있을 거예요. 막 띄워줬잖아요. 근데 그날 한 말에 상당수가 거짓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등등 마찬가지였어요. 부대에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2, 13 조사받을 쯤에 네. 약 열흘쯤 후잖아요. 그때는 체포도 안 됐고 체포는 해를 넘겨서 한참 뒤에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쯤에 이미 김미라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었을 거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인적 경로도 있죠. 대통령 비서실 지금도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 만약에 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상당수가 꿰맞춰진 거짓일 수 있다. 첫째, 윤이 했다고 해도 황당한 얘기고 네. 했다고 하면 이 나라의 V0가 누구요 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명태균이 소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세 철부지 어린이한테 권총을 들려줬다. 장립무사 그 5세 네. 철부지 같은 얘기잖아요. 마마보이 그렇죠. 같은 얘기잖아요. 와이프가 알면 이거 큰일 난다. 그 그런데. 명태균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뭐 건진법사나 천공은 나보다 하수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겠죠. 너무나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죠. 자,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황당한 것이고 예. 그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 못 믿겠습니다. 그 뒤에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네. 그 얘기는 11명의 강요 중에서 예. 누군가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있었던 네. 사람 중에 진술을 통해서 왜 나왔겠죠. 갑자기 이 시점에 그게 나옵니까? 어...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가 했으면 예를 예. 들어서 국회 진술 단계에서 이분들이 홍장원 차장보다 더 강력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반대했어라고 했어야 되는데 또 더 못 믿을 만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전원이 강요들이 반대했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사후적으로 저는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용현 씨가 막 흥분하듯이 하면서 헌재에서 막 예, 얘기를 예, 할 예. 때 찬성한 반대한 사람 사람은 몇 명 안 됐다라고 찬성한 얘기를 사람이 했죠. 있었다고 찬성한 그랬죠. 사람이 있다고 예, 그랬죠. 맞아요. 네, 누굴까? 분명히 예. 여기서 반대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제가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스타일은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울고불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반대를 한 사람 있을까? 나중엔 다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반대를 그렇죠, 했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최상목 권한대행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 그때 반대했어야 된다. 저는 뒤에 지금 수사받는 그 단계 텀이 있었어요. 예. 관할권 기타 등등으로 텀이 있고 압수수색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앞뒤의 말과 그 뒤에 국회에서의 태도와 네. 앞으로 이제 현재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 참 뭐 진술, 경찰 진술이다. 뭐 이제 법조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정말 다 100% 고스란히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 단적으로요. 상황이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진짜 지금 뉴스에 흘러나온 정도라면 국회에서 자기가 훨씬 더 대국민적으로 면피를 할 수 있고 내란의 수계 쪽 방향에 주된 어떤 종사자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잖아요. 대국민 어필을 할 수 있는 찬스인데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럼 나머지 강요들은 어떻습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 회의장이 뭐 크다고 해봐요. 여기서 얘기하면 다 안 들립니까? 그럼 다른 장관들은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면피될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다 자기 살자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지금까지 거부권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합니까? 오늘 이제 아마 또 제가 예상컨대 거부권을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그런데 오늘 하는 거부권이 엄청나게 이분이 스텝이 꼬일 거예요. 근데 왜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절호의 찬스들이 눈앞에 있는데 네. 왜 그 카드를 안 쓰겠습니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형량도 워낙 높아요. 그렇죠. 단순 가담도 높아요. 네. 그런데 왜 그 카드를 안 쓸까? 도저히 앞뒤가 다 틀린 행보들을 하고 있다. 네. 그거는 뒤에 가서 말을 맞추고 예를 들어 상대방하고 맞추지 않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맞춰가고 있고 게임 시어리처럼 눈치를 네. 보면서 맞춰가고 있고 자기 카드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앞뒤가 꼬인다라고 확연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일일비할 그런 상황은 뭐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정확히 사실이 뭐냐, 예.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 예. 이걸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은 뭐 헌재에 나가서 이제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나가가지고 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국회에서 또 많이 이제 봤잖아요. 청문회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까? 아니면 뭐, 또 윤석열과 또 티키타카, 예. 더맨더머 시즌 2 그 2차 2편까지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예.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과 음. 우리가 국회에서는 이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네. 분명히 또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헌재에서는 이미 파면된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러면 파면된 사람에 대해서 골로 보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냥 적당히 동조하는 척해도 동조해서? 중요한 건 형사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를 서둘렀다는 정황들 이것도 네.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생방송을 미리 이제 10시에 네. 이제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KBS에 이제 김건희 이 씨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 명태균 게이트와도 직결되는 부분. 명태균 게이트 이꼴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안 받는 그거죠. 그 핵심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서 이제 미리 KBS에다가 10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11명한테도 빨리 나 가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도 참 이상합니다만 KBS 노조에서는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안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이제서 나오는 겁니까? 본인들한테 그렇네요.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미리 네. 사전에 치밀하게 해놓고 우리한테는 나중에 그냥 황당하게 형식적 통보만 해서 우리는 억울하다 그렇네요.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근데 얘기를 왜 이제서 못했다. 나올까?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정말 반대를 했다. 뭐 여러 명 다 반대했다는 얘기를 이상민 전 장관이 또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전원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원 황당하게도.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래 또 한 가지 참 나온 말이 있죠. 네. 뒤에 가서 나중에 누가 사인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인도 안 했다. 아니 종이를 준 것도 누가 줬는지도 기억 안 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는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또 네. 그런 건 기억납니까? 이 선택적 기억이에요. 이것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근데 보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상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럼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하는 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이 권한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죠. 그렇네요. KBS도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예.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물론 사장이 그 뒤에 바뀌었어요. 12월 10날 바뀌었어요. 이건 12월 3일 전 그날 이제 긴박한 얘기고 12월 10날 바뀌었어요. 그 전임자들이 뭐를 속이는지를 모르죠. 박민 대표 포함해서 뭐 보도본부장 등등등 이제 네. 이야기 실명으로 이렇게 해서 노조에서 얘기한 게 있던데 이쯤 되면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 앞에 솔직해져라.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계속 회자가 됐던 내용이 의원이 네. 아닌 요원이었다 이 얘기가 회자가 되면서 그래서 하도 패러디 이제 뭐 명함 패러디도 같은 많이. 걸로 패러디로 이제 일반인들도 요원이라고 의원분들은 요원이라고 바꿨고 일반인들도 나도 국회 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명함까지 이렇게 패러디로 만들고 교수님도 요원 하시죠? 이번 기회에 요원. 정말 이 민주주의에 예. 꽃이 피는 게 정말 요원합니다. 요원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검찰이 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이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한다 형사재판에서. 이런 지금 얘기 나오고 제대로 있거든요. 압수수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80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특히 이제 비화폰을 썼다고 해도 상대방들 있잖아요. 상대방들. 지금 막 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전화들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폰을 쓴 상대방들 있잖아요. 우리가 비화폰에 대해서 완벽하게 도청이 안 되고 뭐 녹취가 안 된다. 상대방은 어째요? 상대방은 일반 폰인데. 비화폰은 기본이 비화폰끼리 쓸 때 도청 녹음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고 했을 텐데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이 정말 실제 진정한 압수수색이 중요한 거죠. 비아폰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완벽히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요. 80개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 이 통화 녹음 당연히 들어보면은 또 뭐 특전사령관이 와서 진술도 했고 수방사령관 진술했고 네. 윤석열 목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원 아닌 요원이었다 이 얘기를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또 이제 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네. 의원을 요원이라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정말 사실 화가 났었거든요. 제가 직감했던 것이 바이든 날리면 할 때 바이든 날리면 듣는 건 제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네. 본능을 건드려서 성공하는 정부도 없고 성공한 왕조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도 간통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게 많다고 이혼도 많고요. 네. 그러면 이들이 국민을 얼마나 정말 개무시했으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갔습니까? 그때 그걸 밀어붙였던 사람은 네. 이 와중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간 것만 페이북에 올리고 한 마디도 없어요. 그걸 네. 끝까지 전면에서 밀어붙이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하. 얼마나 국민을 정말 개무시하면 바이든 날리면 그러면 그게 한번 통했나 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통했다고 한번. 판단하나 보죠. 그러니 이런 요원이다. 황당한 소리를 그러니 제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요령으로 집권했고 요령으로 그 뒤에 네. 국정을 하다가 요령으로 박살났다라고 아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본격화되는 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 아마 헌재에서 지금 흘러나온 네. 말의 상당수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이미 파면 당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수 결국에는.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최상목 대행이 네. 이제 오늘 거부권을 저는 쓴다고 봅니다. 오후에 네, 국무회의가 뭐 혹시 뭐 예정돼 오후에 있어요. 결과가 뒤바뀔지 모르지만 네.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강조드렸듯이 본인 지금 마음속에 이게 공범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분명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이거 하루라도 빨리 통과됐을 때 내가 위험할 수 있다.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지금까지 밀어왔단 말이죠. 물론 겉으로 표방한 것은 여야 합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목도 11개에서 6개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 합의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조사를 하다가 불거지는 거에 대한 그 부가적인 부분 그거는 MB 박근혜 당연한 거. 예. 특검 때도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시비를 걸 대상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늘 이거는 저 거부를 했다 치자고요. 네. 헌재 구성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거 2월 3일이면 결정 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실행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죠. 삼권 분립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죠. 헌재가 결정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명을 한다. 아, 국힘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힘에서 오늘 진짜. 내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만세를 부르겠죠. 네. 그때 가서 9명 완전체로 집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다 버림 받아요. 그러면 빨리 선택을 해야죠. 어차피 버림 받습니다. 네.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다. 그리고 네. 그 뭐 시작점이 오늘 또 이제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 거부권 행사일 텐데 일단은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권한대행 쪽에서는 하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저는 것이다. 결과는 기존에서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도 꽤 서울법대 나오고 논리적인 분이잖아요. 자기가 해왔던 논리에서 갑자기 이걸 뒤바꿀 논리가 없어요. 사정 변경 칙도 없고요. 특별하게 본인의 사정이 예. 바뀐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민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고 최상목 대행 탄핵하라 이런 목소리 저희 댓글창에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뽀야맘님께서 최상목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 이런 민심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거부한다. 처음에 조금 예. 평소 과격한 말을 잘 안 했던 제가 네. 맨 처음에 11명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 참석했던 사람들 다 역시, 예.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속적으로 이 공범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 모면하기 어렵다라는 그 의식이 먼저 자리 잡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식껏 뭐를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거의 뭐 다 자기가 선봉에 서가지고 자기가 네. 권한이 있으니까 네. 이걸 휘두르고 있다. 휘두르고 있는 거죠, 참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네. 현상 변경을 본인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누누이 뭐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에 내란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 누구냐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다 탄핵을 하든. 그때 굉장히 과격한 했어야 것처럼 되는데. 들렸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래서 끌어지는 시간들과 그 다음에 한 명씩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해서 니네 근육 자랑하냐 오버하냐 네. 이런 비난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을 때 한 번에 네. 처리하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맞았을 수도 있죠. 네. 자, 국정 최상목 혼란은 어차피 대행.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대행을 했어도. 네. 누가 했어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야, 이거 진짜 한통속이구나. 예, 공범이라는 다- 건 사실 그 당시 거의 다 알았잖아요, 국민들이. 국무회의 참석을 해서 참석해서 말리지도 않고. 예, 말리지 못했다. 말리지 뭐 못했다. 자기들은 뭐 마음속엔 다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한 번에 야당도 매를 맞고 갔었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다. 그래요.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이거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자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 상황을 좀 보면은 사실 설 연휴 동안에 민주당 뭐 안팎에서 여러 네.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임종석, 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여러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 뭐 지지율이 네. 뭐 정체돼 있다. 네. 이거 민주당이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통합과 포용과 네. 그리고 뭔가 좀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강한 모습 너무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쭉 해보자 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말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요? 장이 서는데 장날이 온 거죠. 5일장 장날이 예. 왔습니다. 장돌뱅이가 물건 팔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예. 물건 팔러 가지 홍 시장의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체포, 구속
두 번의 카타르시스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국민 극우의 일부 빼놓고는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빨리 체포되고 구속돼야 된다는 그 부분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보수의 경우에. 그러면 이 두 번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소위 이제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분들은 네. 일종의 자연 그 이완되는 네. 자연 이완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마이에서도 출연했을 때 이 지지율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네요. 매번 사람이 긴장하고 예. 어떤 텐션을 높여서 계속해서 뭐 전화만 기다리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도 오랫동안 못 자고 막 어떤 내란성 불면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자연 이완기를 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집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 최종 결정을 앞뒀을 때라든지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을 넘어간다든지 넘어가면? 하면 이제 다시 정상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연 이완기에 거꾸로 집중적으로 결집된 건 누구겠습니까? 극우의 강성의 목소리들이 앞에 나오면서 네. 극우 또는 그의 극우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선명한 목소리가 앞에 눈에 보이던 거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떨어졌다. 특정 이 기간에 어떤 걸 잘못했는지 한번 항목을 짚어보라고 하면 뭐를 짚을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제 부대표와도 네. 짚어봤지만은 여론조사라는 거, 특히 이제 전화로 받는 ARS 전화로 이제 하는 바로 번호 눌러서 하는 이런 것들은 선착순으로, 네. 그리고 내가 70대인데 나 20대요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 굉장히 지역도 많이 마찬가지고. 훈련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단톡방 이런 데 많이 전파도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 전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전 국민이 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전화를 누가 더? 받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몇 이 가지 시점에 누가 받았겠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대여섯 네. 분이 이제 쭉 여러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 뭐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네. 이재명 대표 일극화 체제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치심을 갖고 떠난 분들에 대한 뭐 사과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체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때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줄을 이룬 거죠. 조홍천 개혁신당이지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말을 했죠. 네.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예, 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희망사항이겠죠. 네, 희망사.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이분들이 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했던 분들이 예. 공통적으로 가장 전면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통합, 화합 뭐 이런 네, 거. 통합 화합에다가 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신. 챗 GPT에게 노무현 정신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정신을 물어봤더니 예. 노무현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수호, 음. 그다음에 민중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네.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정의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의성. 민주주의의 정의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시대적 소명, 시대 가치에 대한 걸 강조를 합니다. 이런 네. 것들이 뭐 챗GPT 물어볼 때마다 약간씩 답이 다르지만 아하. 공통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짱돌론이라고요. 짱돌론. 평온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던 뭐 때문에 앙심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뒤통수를 찍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찍히고 넘어졌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화를 내고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정당방위도 있고 네. 일단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우선 뭐라고 해야죠.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네. 누가 하여튼 찍었는데 덩치 커다란 사람이 있어요. 배 나오고 덩치 커다란 사람이 있어요. 예. 지게작대기가 있으면 지게작대기를 그럼요. 잡아야 되고 안 되면 부직갱이라도 잡아야 되고 아니면 공깃돌이라도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네. 아니냐고요. 과연 이럴 때 공자왈 맹자왈 심지어 양비론 많이 봤습니다. 이건 뭐 법에 예를 들어 신인규 변호사가 그 비유를 했죠. 집에 누가 쳐들어와서 예. 강간 살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뭐 이건 이래서 법에 어긋나서 안 되고 뭐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공자왈 맹자왈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이렇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건 법에 맞지 않고요. 우리가 불법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짱돌에는 짱돌로 맞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불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는. 네, 기본적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전투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투사가 돼야 됩니까? 평온하게 연구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쪽에서 컨설팅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분들도 뭐를 해야 됩니까? 짱돈 들고. 노무현 정신이 강조하는 그 정의성에 네. 대한 실천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조건을 걸었나요? 아쉬운 건 다 통합으로 갑니다. 제가 아는 한 이재명 대표 다 통합으로 갈 겁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도 네. 그거는 강조했고.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가장 네. 절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0.73으로 패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럼 통합 안 할까요? 장날이 장이 섰다고 그래서 먼저 뭐를 해주면 제가 물건 팔러 갈게요. 제가 뭐를 할게요. 지금 이런 형국이잖아요. 뭐를 이제서야. 해라, 사죄를 해라, 뭐 해라. 조기 대선 국면이 되니 이제서야. 이 남들이 투쟁할 때 니들 뭐 했냐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 묵묵히 자기 역할들 하시라. 투쟁할 사람들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고 네. 죽을 똥 살 똥 맨날 청문회 경찰 조사 기타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다 싸우고 있고 네, 교수님이 진짜. 각자 할 네. 일들 하는 거니까 본인들 각자 할 일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구하고 여기 노무현 정신에서 제1번으로 민중과의 직접적인 소통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민중과의 대중들 네.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라 이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마음부터 얻어라. 조건부터 내걸지 말고 보부상 보따리 잔뜩 내가 뭐를 쌓아주면 내가 물건 팔러 갈게?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무엇을 찾아서 물건을 팔을지 네. 각자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중에 상당수가 자기 지역의 맹주들을 이미 해봤고 앞으로도 맹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라. 다 통합한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안고 가지. 누구는 네. 떨구고 가서 0.73으로 그런 악몽을 다시 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승적으로 민주주의 어떤 노무현 정신이 말하는 정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현을 해봐라. 제가 보수 가치가 없고 철학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 누구 하나도 내가 후배들 부끄러워서 이런 탄핵 지경에서도 정계 은퇴한다 한 사람도 없었죠. 거꾸로 제가 민주당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에 지고 내가 후배들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하겠다 한두 분 있으셨어요. 원혜영 이런 분들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극소수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네. 내가 차라리 정계를 떠나서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마쓰시다 정경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고 후진 양성을 하겠다. 내가 부끄러워서 강호에 초야에 묻혀 있겠다.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왜 낚시질을 하러 다니고 작가로서 저기를 합니까? 네. 과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 정치인 가운데 후배들이 귀감을 살 만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양비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여섯 분 가운데에서 이 와중에도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님 민생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책으로 승부한다 좋습니다. 자기 정책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 정책 얘기하고 자기 정책 실현하면 됩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왜 발목 잡는 듯한 얘기를 합니까? 자기 정책대로 경기도에서 네. 실현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됐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개량적으로 측량해서 보여주면 더 좋고요. 뭐 경기도지사니까 뭐 잘 할 수 있는 경기 실행력도 지역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민생 어떤 지역 카페 네. 선별적 지급 25만 원 지급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딴지 걸듯이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정책적으로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실행해보고 그에 대한 효과성 검증해서 개량적으로 말해주면 더 좋고요. 네. 추상적이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더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보다 마중물 효과가 더 낫더라.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 되지. 이 와중에 지금 거대한 짱돌 좋고 찍은 세력에 대해서 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 뭐 하는 얘기들입니까? 우선순위가 틀렸다. 다 통합하고 가는 거는 정답이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앞뒤 순서가 틀렸다. 각자 할 일들 하셔라. 저희가 이제 언급한 이런 이제 발언들, 이런 인사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뭐 설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분노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래된 네. 인연의 분도 있고 깊은 인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다 순서가 틀렸다. 아하. 본인들이 장돌뱅이 물건 팔러 나간다 생각한다면 조건 없이 네. 자기들이 각자 팔 물건들 갖고 팔고 계셔라. 거기에 물건이 좋네, 나한테는 좋은 물건을 줬네 안 줬네 뭐 사과를 하네 마네 아. 의미 없다. 아하. 먼저 순서별로 보면 자기 네. 각자 할 일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통합의 시기가 오고 통합의 형식과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는 가장 절박한 건 이재명 대표지 본인들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그러면 안 끌어안겠느냐. 그거를 미리 마치 조건 걸듯이 네. 하는 것들 순서가 아하, 틀렸다. 그러면 순서가 이분들이 틀렸다. 정치를 다 20, 30년씩 했다고 하고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뒤집어 보면 이렇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외면받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심플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가 된 것도 그렇고 대선 후보가 됐던 것도 그렇고 네. 당원들의 선택,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다 것인데 이분들이 예. 수치스럽게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수치스럽게 밀어낸 분들이 다 낙선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로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 네, 총선 때 예. 마찬가지로 그랬고 이번 12.3 계엄 때 온몸을 던져서 막은 분들 수많은 그 네. 민주당 포함한 진보 계열의 그 의원님들 네. 다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어떤 액션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그 이상 뭘로? 그럼 뭐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의 동기는 뭐예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짜 시원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앞뒤 아, 순서가 틀렸다. 다 통합한다. 음. 그런데 네. 각자 자기 할 일들 하고 계시면 아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할 일 꾸준히 하고 있으면 네. 지금 다들 콩밭에 가 있잖아요. 국힘이 지금 먼저 내란 조기 대선을 사태가, 얘기했죠. 예. 제가 이제 정리가 안 장날이 됐는데.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분들이 이제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네. 장이 5일장이었는데 땡겨졌대요. 갑자기 3일장으로 땡겨졌대요. 막. 그래서 지금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급하죠. 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각자 할 일 하고 계셔라.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선 선대 이런 거 꾸려질 때 어느 자리를 내놓고 뭐를 어느 네. 지역의 맹주로서 나를 뭘로 옹립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그렇게 해석이 실체는. 되죠. 또 예. 자, 보수의 가치 철학이 없으니까 현상만 남고 현상의 정점은 자리라고 그랬죠. 네. 그대로 등치시켜 보면 아하.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노무현 정신 가치 그렇게 얘기하던 것대로 실천했으면 네.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그걸 실천 안 하고 현상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자리가 아른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돼서 순서가 틀려버렸습니다. 자리가 아른거린다. 이 말이 지금 가슴에 딱 와닿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속 시원하다. 그리고 정말 정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맞는 말씀이다 공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남겨두도록 하고 보수 쪽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우 보수 지금 거의 뭐 국민의힘이 이 극우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극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이제 활발하게 대선 주자 그 행보를 좀 많은 분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게인 2017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2017에서 업그레이드가 그때 됐습니다. 예. 자기들의 쓰라렸던 예. 어떤 이런 것들인데 공통점은 있죠. 예. 우경화 극우화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론까지 주장하는 황교안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 대표도 되고 대통령 후보로도 뭐 이렇게 또 해보려고 하고 네. 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 어게인 2017의 완벽한 업그레이드판 복원력이 빨라졌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국회에서 일어나서 뭐 얘기할 때 안 일어난 분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선명한 메시지를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그 왜곡된 현상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보냈던 네. 2021년 8월 19일자 제가 이제 여기서도 공개하고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룰이 써져 있습니다. 룰. 국민의힘 경선 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PC에 찾아서 컬러로 된 거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세 차례에 걸쳐서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처음에 컷오프 2대8, 네. 그다음에 3대7 4명으로 줄였고 마지막 파이널이 5대5였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요걸로 요 룰대로 했을 때요. 당신 민심 5대 5로. 최근 한 2주간에 나온 예. 여론조사를 놓고 어. 이거 생각보다 크게 안 변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이거 김문수 갑자기 튀어나온 현상이라 생각하죠. 예, 예.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김문수 쭉 가는 그건 거예요? 단적으로 뭐를 보면 예. 하냐면요. 국힘 지지자들 상대로 조사한 최근의 조사 중에 국힘 지지자 내에서의 조사 중에 김문수 장관이 거의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을. 최근에 나온 몇 개 여론조사 중에 네. 보면요. 쉽게 생각보다 안 변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룰대로 보면요. 후보가 누가 됩니까? 룰 안 바꾸면요. 예, 김문수 생각보다요. 장관이 되겠네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아.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요. 룰을 안 바꾸면 예. 지금대로 갔으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확률이 99%예요. 어. 룰을 안 바꾸면. 룰 안 바꾸면. 자, 그러면 합종연행 갖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합종연행의 변수를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또는 저 이준석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이 광기 어린 어떤 움직임이 네. 이게 잦아들고 평온을 되찾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네. 어게인 2017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누가 후보가 됐어요? 아. 가장 극우적인 그땐 빨갱이 얘기를 유독 많이 했습니다. 예. 홍준표 씨가 후보가 됐고 24% 얻었습니다. 음. 아마 퍼센티지는 상당히 그렇네요. 이제 앞으로는 근접해서 올 겁니다. 위기감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네. 생각보다 합종연행 누구랑 단일화한다의 핵심이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칼날을 잘 보세요. 칼날을. 그러면 그들도 전체를 통합해야 뭐를 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수의 가치 철학이 없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치 철학이 진정으로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죠. 친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에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죠. 그들의 당원 당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유책에 의해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거나 하는 때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네요. 지금 그들의 유책에 의해서 뭐 재보궐은 아니지만 재보궐처럼 펼쳐지는 조기 대선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들의 책임져야지. 논리대로 당원 당규 논리대로 하면 후보 내지 말아야죠. 아. 그 그런데 생각은 못 했네요. 예.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네. 현상만 보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데 왜 왕좌의 자리가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 권성동 같은 사람이 지금도 그들의 동조하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맞아요. 예. 대선에 대한 그 시계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야, 이게 진짜 국민의힘 그 나와 있는 그 규칙에 네. 당원 단계에 따르면은 안 내고 후보 우리 안 냅니다. 석고대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내는 거죠. 각 이제 예외적으로 자기들 뭐 최고위 열고 뭐 전당원 투표해서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보면. 예. 예. 아,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네. 그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국민들께서 이 상황이 왜 왔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왜 조기 대선이냐? 왜 이런 상황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몰렸느냐?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드냐? 경제가 어려워졌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령으로 집권한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릴사이 말씀드렸습니다. 아, 대릴사이를 드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정말 네. 우리 집에 대를 잘 이을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장까지는 뭐 비유하자면 네. 대표가 어디 지방가 있을 때 소슬대문을 발로 차고 2021년 7월에 입당을 합니다. 윤석열. 입당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없을 때 입당해 버렸죠. 내가 주인이요 하고 예. 했는데 테스트를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침 식전 대바람에 그늘나무 밑에 지게 받쳐놓고 막걸리 말통으로 갖다 받아먹고 누워서 배 두들기면서 네. 나락은 잘 자라는지 여물은 제대로 줘서 소가 잘 크는지 네. 낫질 삽질은 온데간데 없고 쟁기질은 아예 할 줄도 모르고 뜬가뜬가 민생이 파탄나서 머슴들이 세경도 못 받고 다 나자빠지고 마름들도 다 불만에 차서 다 대감집에 욕하고 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했던 사람도 뽑았어요. 왜? 지지율 1위. 그 뒤에 이제 업둥이가 등장했죠.
갑자기 뭐 법무장관 시켜주고 막 하면서 데려다가 데려갔죠. 합니다. 그런데 업중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한테 대습니다. 어?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대업을 이룬다고 하면서 네. 친위 쿠데타를 막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하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난 아버지랑 반대요 하고 나갑니다. 누구든 그게 네. 업둥이가 됐든 배신자론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 1등 나오는 사람 픽합니다. 왜?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현상이기 때문에 네. 또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가치 철학으로 투영된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요령에 대해서 정말 매 눈으로 그럼요.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경계하고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때 현상으로 1등 올라온 사람 뽑아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1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신빙이로 우리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와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 정치에는 좀 많았죠. 그런 부분도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경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예를 이건 들어서 확실한 지금 거예요. 공개적으로 뭐 이창용 씨를 뭐 후보로 한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패널 분들도 있고. 그러면 한번 그분이 정무적으로 국가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 제가 농담 드리면 저보다 정무감각이 빼어난지 알 수 있습니까? 뭐 검증된 적이 있어요? 없죠.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당시에 우리가 예. 윤석열 씨가 과연 정무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 안 해봤잖아요. 지지율 1등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매의 눈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고 네. 다시는 이런 오류를 내 손가락에 손가락을 분질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살아있는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구속, 뭐 체포 구속까지 돼서 구속 기소가 된 윤석열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뭐 다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거 조기 대선. 꼭 그 살아있는 눈으로 매 눈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는요. 극우적인 분들이 극우적인 목소리 내거나 어떤 내란 동조 세력이 동조하는 네.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새롭지도 않고 무덤덤해졌기도 그렇죠. 했죠. 막 저희가 정말 화가 나지만 무덤덤해졌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같은 분도 네. 범죄자보다 초보 정치인이 낫다. 1월 7일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범죄자 예. 정치 초보가 범죄자에 가깝다는 거 본인이 몰랐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단일화 과정에서도. 엊그제 예.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래요? 유승민 전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헌재 왜 한덕수부터 하지 않고 이 헌재 9명 하는 것부터 먼저 하느냐? 어느 게 먼저 있었습니까? 선입 선출로 봐도 9명이 먼저 있었잖아요. 또 있었죠. 나름 합리적이고 그래도 중도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조차도 이렇게 네. 나온다니까요. 때가 되니까. 이래서 그래요. 더 우리가 매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깜빡 네. 솟는다. 이런 분들이 네. 예를 들어 그 후보가 좀 깔아앉고 합리적인 분들이 올라와서 1등이다. 그럼 그분이 후보 돼요.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무조건 매 눈으로 봐야 1등을 된다. 뽑는 그 속성을 그거는 대주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네. 진영의 대주주가 누군지의 본질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주주가 TK, PK라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지금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하는 사람 뽑는다. 네. 그런데 1등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의 그러니까요. 지도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참 안철수 의원은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대선 주자 네. 거기에 이제 이름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 1%가 나올 때도 있고 예. 없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렇다면 후보는?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보면 예. 극단적인 여러 또 이야기나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분명히 당신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할 거다라는 걸 제가 전달 드렸어요. 예. 직접은 아니고 저를 소개해줬던 분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했는데도 2022년 2월 19일 날 대선 네. 20일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은 단일화를 포기했었어요. 아마 지금 평생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단일화 한 거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앞으로 행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언사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극단적인 거는 이런 거죠. 이분이 여러 번 당을 깨봤잖아요. 창당해 보셨잖아요. 물론 지금 동력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동력이 만약에 없을 것 같은데요. 후보가 완전히 안 되고 완전히 네. 내팽개쳐 쳤다 생각될 예. 때는 다시 제3지대 지금 뚜렷한 제3지대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김문수 이제 극우 쪽으로 간다고 치면 네. 제3지에 또 도모할 수가 있다. 네. 여러 가지 우선은 뭐 가능성이 안에서 있다? 일단은 도모를 해보겠지만 여의치 네. 않을 때는 또 여러 생각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환 교수와 함께 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제가 동물농장의 실사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제가 시즌 2를 보다가 마지막 부분이 좀 흐릿하게 끝나더라고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진술을 했을까를 눈치를 보면서 헌재, 형사재판, 국회에 와서 말하는 게 각기 다른 이런 오징어 게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예. 마지막은 흐릿해질 겁니다. 지금 시즌 2처럼. 그래서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징어 게임 실사판이 되어 있는 네. 대한민국이 너무나 서글프지만 그래도 이제 음력 설이 지나고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기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저도 기원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